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7월 2일 호주 퍼스 지역을 가로지르는 수안강에서 두 명의 낚시꾼이 보트를 틔운 채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루함만 점점 커져가던 그때 저거 뭐야? 실눈을 뜨고 보니까 강물 위에 버려진 여행 가방이 둥둥 떠 있는 겁니다.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두 사람은 보트를 가까이 대고 낑낑대며 그 가방을 건져냅니다. 열자마자 악취가 코를 찔렀어요. 당연히 수상하고 불길했죠. 그리고 곧 눈에 들어온 것은 분명 사람의 발입니다. 야, 이거 우리가 열면 안 될 것 같아. 이들은 즉각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수사관이 확인한 결과 여행 가방에 들어있던 건 웅크린 채 사망해 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상태가 끔찍했죠. 몸과 머리에 심한 타박상이 남아 있었는데 특히 머리는 둔기에 최소 25번 이상 집중적으로 가격당한 흔적이 보입니다. 당연히 두개골 완전히 골절된 상태였고요. 사망 원인 역시 둔기 폭행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가방에는 시신만 있던 게 아니라 깨진 도자기 타일 조각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게 무더기로 함께 발견된 겁니다. 이게 보통 욕실 벽면이나 주방에서 쓰는 그런 타일이요. 이게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한편 본격적으로 사건을 수사하기도 전에 경찰이 난관에 봉착해요. 가장 기본인 신원 파악이 너무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발견하고 나서도 2달 동안 이 죽은 이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내지 못했어요. 그나마 경찰이 알 수 있는 건 시신이 동양인 여성이다 라는 정보뿐이었죠. 물론 몇 가지 특이점이 있긴 합니다. 눈썹 문신을 한 상태였고요. 또 위쪽 앞니에 치과 치료를 받은 흔적이 있어요. 게다가 여성은 발견했을 당시에 검정색 조끼와 도쿄 디즈니랜드 로고가 있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지난 2달간 이 정보만 가지고 일단은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검색했지만 매치되는 사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사실상 정보도 충분하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유추해보자면 피해자는 아예 가족이 실종신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되잖아요. 결국 경찰은 시신의 몽타주를 만들어서 언론에 배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2달이 지난 9월, 퍼스 경찰서에 한 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25살의 여성 티파니 완이었는데요. 자신의 어머니 57세의 애나벨 첸과 연락이 닿질 않는다면서 도움을 청하는 신고입니다. 이 딸 티파니는 퍼스에서 한 3,000km 떨어진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공부를 마쳤고 최근 졸업한 상태였어요. 그 딸이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연락을 한 건 약 2달 전인 6월 30일쯤이었고요. 마침 수안강에서 동양 여성의 시신이 떠오른 건 7월 2일, 며칠 차이 나지 않죠? 그래서 경찰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딸 티파니에게 시신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눈썹 문신이 있고 디즈니랜드 티셔츠를 입었고 자, 몽타주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티파니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보관되어 있던 시신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는 이럴 수 없어요 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듯 비명을 지릅니다. 자신의 엄마 애나벨 첸이 맞았던 거죠. 그렇게 드디어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면서 이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죠. 우선 딸은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낯선 동양인 남자와 함께 차를 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누구인지까지는 모르겠대요. 경찰은 피해자와 그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던 남자, 그 남자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는 데 집중했죠. 근데 여기서 잠시, 피해자 애나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녀는 싱가포르 출신인데 26년 전에 남편 반 아핀과 결혼을 해서 딸 티파니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지속되진 못했어요. 1999년 이혼을 했고 이후 딸과 함께 호주로 이주합니다. 그런데요, 원래 이 애나벨 첸이라는 사람은 싱가포르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 남편 바나핑 또한 성공한 사업가였고요. 또 애나벨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1,500만 호주 달러를 받게 되거든요. 이게 하나로는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에요. 많은 위자료를 받은 덕분에 딸과 호주에 와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녀는 퍼스 지역에서도 고급 주택단지로 꼽히는 모스만 파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딸과 함께 살고 12년 만인 2011년 티파니가 이제 나이가 먹었고 타 지역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애나벨은 집에 혼자 남게 돼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홀로 사는 부유한 중년 여성, 그게 바로 애나벨이었던 건데 어쩌면 이건 범죄 타깃이 되기 굉장히 쉬운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누군가 그녀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한 거다라고 추측했고 거기에 맞춰서 집중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발견돼요. 우선 엄마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다는 그 동양인 남자? 그의 정체가 도무지 윤곽에 잡히질 않는 거예요. 아니 최소한 처음 만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다 탐문했죠. 평소 애나벨이 만나던 사람 있었냐? 근데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아요. 게다가 애나벨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그 타일들 기억하시죠? 조사해보니까 이게 다름 아닌 애나벨 본인의 집 화장실 타일입니다. 그럼 범죄 현장이 바로 집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집을 막 수색해 봤더니 침실 벽에서 미세한 혈흔이 발견되었죠. 근데 사건이 여기서 벌어진 것 같긴 한데 또 매트리스는 이상하리만치 깨끗해요. 심지어 교체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걸 종합해서 경찰은 범행 현장은 집 아니었다라고 확신을 했고 만약 그렇다면 이 애나벨의 집에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수사망에 오르게 됩니다. 그중엔 딸 티파니도 포함되어 있었죠. 우선 경찰은 티파니에게 엄마의 실종 신고를 왜 2달이 지나서야 했냐라고 묻게 됩니다. 아무리 대학 때문에 멀리 살았어도 그동안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연락을 했을 텐데 말이죠. 여기에 대해 티파니는 저는 엄마가 스위스로 해외여행 간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장기 여행을 가면서 엄마는 그 여행 때문에 자기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졸업식이요? 경찰은 티파니의 대학 졸업사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뜻밖의 인물을 발견했죠. 바로 싱가포르에 산다던 애나벨의 전 남편이자 티파니의 친아빠 바나핑이었습니다. 물론 아빠가 딸의 졸업식에 온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기가 묘합니다. 졸업식은 8월 초거든요. 이때 이미 애나벨은 사망한 후였고 근데 딸은 엄마가 여행 간 줄 알고 아빠만 호주에서 와서 졸업식에 참석했다? 의심을 품고 더 조사해보니까 바나핑은 사실 이혼을 한 후에 막대한 위자료를 아내에게 지불하면서 좀 경제적으로 쪼들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동기가 더 확실해질 수 있어요. 혹시 그가 전처의 재산을 노린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둘은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이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애나벨이 죽더라도 그녀의 재산이 전 남편 바나핑에게 가지 않아요. 하지만 티파니라면 말이 달라요. 엄마의 막대한 재산은 딸에게 100% 상속될 거고 그걸 아버지가 노리고 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 거라면요. 자, 우선 부녀를 신문해 봐야겠죠. 아버지 바나핑은 딸의 졸업식 직후에 싱가포르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엄마 애나벨이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시 호주에 돌아왔어요. 경찰한텐 좋은 기회였죠. 즉각 그를 상대로 신문을 펼치는데
반한핑은 모든 의혹을 강하게 부인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가 전처를 죽인 범인이라면 왜 제 발로 호주에 왔겠냐. 내가 싱가포르에 있었으면 사건 수사도 다 어렵고 이게 일이 쉽게 되지 않았을 거고 내 범죄를 다 감출 수 있었을 텐데 난 제 발로 온 사람이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는 단지 엄마가 죽고 나서 혼자 남은 딸이 걱정돼서 호주에 온 거라는데요. 그럼 혹시 딸 티파니가 엄마를 살해한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경찰도 이런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이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졸업식이 있기 전 티파니가 엄마와 심하게 다퉜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딸이 졸업식에 아버지를 초대했기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딸이 나 몰래 아빠와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했고 애초부터 이 전 남편의 졸업식에 참석하는 걸 완전히 반대해왔다고 해요. 근데 딸은 또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그리고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모녀 간에 지금 충분한 갈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딸 티파니를 신문하게 되는데 경찰이 혹시 당신 이렇게 물으니까 티파니가 아주 당황했어요. 저를 지금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그녀가 졸업식이 있기 전 아버지가 참석 한 해 만에 이 문제로 엄마와 갈등을 빚었던 건 사실이에요. 결국 아버지 반하핑도 이걸 듣고는 내가 네 엄마랑 전처랑 직접 대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길로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날아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건 2016년 6월 30일. 애나벨의 집에서 엄마와 아빠 이 둘 중에 누가 딸 졸업식에 갈 거냐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사실 정확히는 언쟁에 가까웠습니다. 티파니의 증언에 따르면 2층 침실에서 시작된 부모님의 다툼 소리가 1층 거실에 있는 딸에게도 들릴 정도였다고 해요. 당시 반한핑은 흥분한 이 전 아내 애나벨을 진정시켰는데 엄마는 막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이 점점 더 커져갔죠. 그렇게 막 목소리가 높아지던 순간 쿵 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려요. 이내 정적이 흘렀고요. 1층에 있던 딸이 걱정이 돼서 위층을 향해서 묻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소리를 쳤는데 이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티파니 2층 올라오지 마.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렇게 한참이 지난 후에 마침내 아빠가 홀로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갑자기 눈물을 흐느끼면서 자신이 엄마 애나벨을 죽였다고 털어놓았다는데요. 근데 그 상황이 분노에 찬 엄마가 먼저 테이블 위에 있던 무거운 장식용 종이 있는데 이걸 들더니 아빠 머리를 내리쳤대요. 그리고 이걸 또 한 번 가격하려는 순간 아빠가 엄마를 제압하고 종을 빼앗아서 그녀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고 살해했다는 거죠. 이런 아버지의 자백을 듣게 된 딸은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신고를 해야 할까? 근데 순간에 든 생각이 엄마도 죽었는데 아빠까지 잡혀갈 순 없는데? 그래서 티파니는 신고하는 대신 아빠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죠. 잠시 후 그녀는 아빠를 도와서 범죄 현장을 수습합니다. 엄마의 새빨간 피가 묻은 그 옷을 다 비벼서 빨았고요. 매트리스도 교체해둬요. 집안에 남아있는 아빠의 족적도 모두 닦아냈죠. 그 사이 반한핑은 애나벨, 전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았습니다. 강에다가 유기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냥 시신만 넣으면 금방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늘리기 위해 욕실에 있는 타일을 부셔서 가방 안에 함께 넣어둡니다. 딸은 집에서 핏자국을 닦고 있고 아버지는 홀로 강으로 향해서 그렇게 시신을 유기한 겁니다. 모든 걸 처리하고 나서 아버지는 딸한테 의심을 피해야 하니 평소처럼 행동하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래서 티파니가 어떻게 했냐면 지난 2달간 엄마가 죽은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휴대폰에 엄마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사랑해. 연락 좀 해줘. 이런 문자를 계속 보낸 겁니다. 완전히 뻔뻔하게 행동한 거죠.
여기까지 이 사건의 전말을 털어놓은 티파니는 결국 이 모든 게 아빠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경찰이 바남핑에게 갔어요. 당신의 딸이 모든 걸 자백했습니다. 라면서 아빠를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죠. 아, 정말 내 딸이 그렇게 말했다고요? 당황하더니 그가 조심히 입을 뗍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앞서 티파니와 정반대의 이야기였죠. 이 사건의 범인은 내 딸 티파니입니다. 라고 딸을 지목한 거예요. 아니 이거 무슨 상황이냐고요. 자, 이제 아빠 바남핑의 진술을 들어볼게요. 그날 밤 언쟁을 벌이고 싸움을 한 건 자신과 전처 애나벨이 아니라 티파니와 애나벨이었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로 왜 너 나 몰래 아빠랑 연락하고 졸업식에 초대했냐, 이 문제로 큰 다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어느덧 거칠어지더니 급기야 서로 물건을 집어 던지면서 몸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때 티파니가 옆에 있던 장식용 종을 들어서 엄마한테 던졌는데 엄마가 머리를 맞아요. 바로 쓰러진 건 아니고 엄마가 고통스러워하면서 너무 화가 났죠. 넌 이제 내 딸 아니야. 너 당장 나가! 소리쳤어요. 티파니가 집을 나가버렸고요. 그래도 하루 뒤에 좀 화가 누그러졌는지 엄마가 걱정됐는지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엄마 애나벨은 이미 뇌출혈로 사망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죽었습니다. 패닉에 빠진 딸이 너무 급해서 당장 아빠한테 연락을 했고 6월 30일 아빠가 급히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들어옵니다. 아빠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처 애나벨의 시신을 강에 버려 유기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강에 빠져서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증언합니다. 자, 지금요. 아버지와 딸이 서로를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아주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명 한 명은 명백히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모함하는 상대가 가족이라는 게 좀 씁쓸한데요. 어쨌든 두 사람 모두 재판대에 올랐죠. 하지만 거기서도 주장을 결코 굽히지 않습니다. 서로 네가 죽였다, 네가 죽인 거다 막 이러면서 뭐 가족 간의 사랑이요? 완전히 사라진 분위기였죠. 그렇게 길고 긴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그걸 밝혀내기 위한 증거와 증언이 이어졌는데 사실 조금 안타깝게도 이게 호주 언론이다 보니까 앞서 얘기한 것들 종을 들었고 안경을 잃어버렸고 이런 내용들 외에 그 재판에서 어떠한 증거들이 더 추가적으로 나왔는지는 좀 자세히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법정 공방 내용은 잠깐 뒤로 하고 바로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 보겠습니다. 재판 결과 아버지 바남핑이 패배합니다. 그는 전처 애나벨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요. 딸과 아버지 중에 범인은 아버지다 라고 지목된 거죠. 그 이유는 살해 동기가 딸보다 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생전 전처와 재산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났고 또 실제로 애나벨이 숨진 직후에 바남핑의 통장에 애나벨의 재산 일부가 송금됐어요. 이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재판부가 이걸 토대로 봐라,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게 아니냐라고 판단한 거죠. 그 외에도 그 애나벨의 머리가 둔기로 최소 25번 이상 가격을 당한 거다라고 분석이 됐잖아요. 그 정도의 훼손으로 봤을 때 피해자보다 범인이 훨씬 더 체구가 크고 힘이 센 남성일 것이다 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게다가 사실 아버지와 딸 이 두 사람의 진술에서 공통된 점이 뭐였죠? 시신을 유기한 사람은 모두 아버지 바남핑이다 라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백한 부분이 있었어요. 자, 그럼 반면에 딸 티파니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깔끔하게 무죄를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를 조작했다는 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징역 4년 10개월을 선고받았죠. 이렇게 기가 막힌 범죄의 재판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실 호주 내에서도 이게 주범이 진짜 누구냐,
그 정체를 두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티파니는 어쨌든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빠랑 아무렇지 않게 졸업식 참석했고 또 환한 미소로 사진을 찍었어요. 심지어 친구들에 따르면 이날 유독 그녀가 굉장히 기분이 좋아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게 아무리 아버지가 평소처럼 행동해야 우리가 들키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과연 정상적인 딸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다 보니 일부에선 애나벨이 살해당한 배경에는 분명 어떤 식으로든 티파니의 공조가 있었을 거다라고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티파니가 100% 살인에 대해 무죄를 받은 게 어딘가 적절치 않다라는 분위기였죠. 근데 여러분, 이 스토리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 증거 조작 혐의로 4년 10개월을 선고받고 수감하고 있던 티파니가 3년 만에 가석방으로 나오게 돼요. 이 뉴스로 또 시끄러웠죠. 게다가 풀려나자마자 숨진 엄마 애나벨의 수백만 달러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게 알려집니다. 참고로 호주 법에 의하면 살인죄로 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의 재산은 절대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티파니는 지금 살인 혐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산 상속권이 그대로 살아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그녀가 이 살인과 무관해? 이걸로 또다시 뜨거운 논쟁이 일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다고 이 상속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계신 이 사진은 어머니를 살해한 후 아버지와 다시 졸업식에서 만나서 환하게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티파니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녀가 어머니의 유산을 온전히 누릴 자격이 정말 있는 걸까요? 어쩐지 찝찝함이 여전히 남는 이번 사건. 과연 엄마를 죽인 건 아버지일까요? 아니면 딸일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2월 4일 일요일, 그날은 슈퍼볼 경기가 있던 날입니다.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곳저곳엔 슈퍼볼을 관람하려는 인파로 가득 찼죠. 미국 텍사스주 에블린에 위치한 한 식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던 33살 체러티 또한 아주 바쁘게 일하고 있었죠. 어느덧 자정을 넘긴 밤 12시 반, 갑자기 경찰들이 가게로 들어오더니 체리티를 찾아옵니다. 불길했죠. 기니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4살 된 딸이 있으시죠? 아이가 사망했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집에 있던 어린 딸 엘라가 사망했다? 왜? 갑자기? 그런데 악몽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엄마 체리티의 머릿속을 스치는 또 한 사람, 집에 남아있던 큰아들 페리스인데요. 체리티는 남편 없이 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아들 페리스는 겨우 13살이었죠. 체리티가 다급한 목소리로 아들은 안전한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합니다. 페리스가 아이를 죽였습니다. 1시간 전인 2월 4일 밤 11시 42분. 911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앳된 목소리의 소년인데 자신을 13살의 페리스라고 밝혔죠. 그때 실제 음성 함께 들어보실까요? Abilene 911. Hello? Abilene 911, go ahead. I accidentally killed somebody. You think you killed somebody? No, I know I did. I woke up and I was hallucinating. You were hallucinating? Yes, and I thought my sister was a demon and I killed her. I want you to start CPR, okay? No, I know for a fact that she dead because of Do you want to go ahead and try? It might still help, okay? No, I don't need to hope because... Come on, Darius, work with me. I want you to put your hands on her chest, okay? And I want you to push 30 times. I want you to count. 1, 2, 3, 4, 5, 6, Harris?
그러니까 전화 내용인즉슨 페리스가 환각에 빠져서 4살 된 여동생 엘라를 악마로 착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든 여동생을 칼로 여러 번 찔렀고 정신을 차린 후에야 911에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구조대가 긴급하게 현장에 출동했는데 엘라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낭자한 침대에 엎드린 채 몸에는 여러 군데 찔린 상처가 남아 있었죠. 범인이라고 자처하는 페리스는 어쩐지 차분한 표정으로 동생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즉각 경찰에 체포되었고요. 엄마 체리티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구치소에 있는 아들을 마주했습니다. 보자마자 꽉 끌어안고 목 놓아 울기 시작했죠. 아이가 아이를 살해한 너무도 비극적인 사건, 피해자이자 가해자의 엄마가 된 심정을 우리가 쉽게 헤아리긴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페리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아무런 동요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우뚝 서 있기만 했어요. 어쩌면 전날의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사망한 엘라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사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엘라에게서 목이 졸린 흔적과 구타의 흔적, 그리고 17번이나 칼에 찔린 흔적이 동시에 발견된 겁니다. 근데 독특한 건 이 상처들의 깊이가 매우 얕았다는 거죠. 이상하죠? 페리스가 환각 상태였고 동생을 악마로 착각해서 겁먹고 저지른 일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느리고 천천히 범행을 저지른 정황입니다. 목도 졸랐고 구타도 했고 칼로 찌르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앞서 911 신고를 했을 당시에 페리스가 이 상담 요원이 심폐소생술을 해라 라고 한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막상 현장에 있던 엘라 시신은 엎드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즉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충격적인 건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페리스가 사건 당시 입고 있던 바지와 또 엘라의 옷에서 정액 반응이 나옵니다. 페리스의 휴대폰을 보는데 범행을 하기 직전에 가학적인 포르노를 시청한 기록도 있었고요. 정말 너무나 믿기 힘든 이 정황들이 막 쏟아지니까 엄마는 그제서야 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면회 갔을 때 아주 냉정하게 묻게 되죠.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너 혹시 동생 일부러 죽였니? 그 순간 빤히 엄마를 쳐다보던 페리스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네 존나 멍청해. 와, 왜 무슨 반응이죠? 아이가 엄마와 또 자신을 수사하는 이 수사관까지 모두 조롱하고 있는 듯 했어요. 경찰 조사는 계속됩니다. 페리스는 동생을 왜 죽였냐라는 동기에 대해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게 되는데 엄마에게 복수하고 싶어서였대요. 원래는 엄마도 죽이려고 했는데 타겟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 즉슨 죽는 때에 느껴지는 고통은 10분, 15분이면 끝나지만 엄마가 자식이 죽었다면 평생 동안 고통을 느낄 것 같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라를 죽임으로써 엄마가 더 고통스러울 거라는 이야기. 와, 아니 도대체 왜 엄마를 향해서 이토록 강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걸까요? 혹시 학대를 받았던 건 아닐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선 일단 체리티의 삶 전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74년생인 체리티는 큰 운송회사를 운영하는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 경제적으로 꽤 풍족한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하지만 6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혼란이 시작되죠. 이후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게 흘러갑니다. 엄마 카일라가 남편의 죽음 이후에 7번의 재혼과 이혼을 반복해요. 근데 또 이 와중에 딸 양육에는 그닥 관심이 없어 보였죠. 돈은 궁핍하지 않았지만 체리티는 완전히 방치가 된 채 무관심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녀는 점점 반항을 했고요. 17살에는 끝내 헤로인에 중독되고 말아요. 근데 이때 친엄마의 반응이 좀 놀라운데 딸한테 $100를 주면서 아예 집을 나가서 마약할 곳을 찾아서 살아가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죠. 일반적인 엄마의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후 체리티는 혼자서 삶을 꾸려나갔고 한편 약도 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이 더 피폐해질 무렵 자신이 임신했다는 걸 알게 돼요. 아이 아빠는 알려지지 않았고요. 근데 그때부터 체리티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죠. 그녀는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느꼈는지 즉시 약을 끊었고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 악착같이 살아갑니다. 1993년 10월 10일 체리티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고 그게 바로 아들 페리스입니다. 페리스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영특했다고 해요. 특히 창의성과 예술 분야에 거의 천재적인 두각을 나타냈는데 IQ 검사에서 받은 점수가 무려 141입니다. 참고로 IQ가 보통 140이 넘으면 천재로 불린다고 하죠. 엄마 체리티는 페리스가 내 인생을 거의 구했다라고 말하고 다닐 정도로 아들을 끔찍히 여겼습니다.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족의 부재가 그녀에겐 큰 상처였죠. 아빠 어릴 때 돌아가시고 엄마는 많은 남자들과 어울렸지만 딸에게는 매정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체리티는 내 자식만큼은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하길 간절히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8년 후 체리티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 엘라를 얻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 남친과의 관계는 금방 끝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새 아들 페리스와 딸 엘라까지 소중한 두 자식이 생기게 된 거죠. 그런데 페리스의 이상 행동이 감지된 게 아마 이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요. 아이가 동생의 존재를 굉장히 격렬하게 부정을 하는데 그 거부 반응이 거의 임신 내내 계속됐다고 해요. 엄마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첫째가 둘째를 질투하는 건 좀 흔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막상 엘라가 태어나니까 페리스는 언제 그랬냐는 듯 꽤 의젓한 오빠가 되어줍니다. 남매 간의 그 흔한 다툼도 없었고요. 남매는 정말 다정하고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서 성장하게 돼요. 그런데 페리스가 11살쯤 됐을 때 엄마 체리티가 하고 있던 이제 작은 비즈니스가 실패하면서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또다시 약물에 손을 댑니다. 이번엔 코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은 11살이었던 어린 아들에게도 고스란히 돌아가요. 체리티가 이때 한 6개월간 코카인에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모자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체리티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약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엄마에게 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2006년의 어느 날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1년 전에 이들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남매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오빠가 동생의 장난감을 망가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라가 막 울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엄마는 훈육 차원에서 아들 페리스를 혼내게 돼요. 근데 순간 아이가 주방으로 뛰어가더니 잠시 후 손에 부엌칼을 들고 나타납니다. 막 칼을 휘두르면서 엄마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아들을 간신히 달래고서야 상황이 진정됩니다. 하지만 난데없는 일에 엄마는 꽤 큰 충격을 받았고요. 결국 고민 끝에 페리스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게 돼요. 이때 병원에서는 정신감정이 진행되었죠. 근데 그 결과는 좀 뒤늦게 세상에 공개됩니다. 페리스는 이미 상당한 살인과 자살 충동에 휩싸여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 체리티가 그 당시 이걸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지 의도적으로 무시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얼마 후에 페리스는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했고요. 또다시 아무 일 없는 듯 일상을 살아갔어요. 그러다 문제의 2007년 2월 4일 저녁 엄마는 식당에 출근을 했고 집에는 13살 페리스와 4살 엘라 그리고 그들의 보모가 함께 있었죠. 보모가 저녁 식사를 챙겨줬고요. 다음에 엘라를 먼저 방에 데려가서 잠을 잘 수 있게 도왔습니다. 이때 페리스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저녁 10시쯤이 되니까 엘라가 잠에 들었죠. 페리스가 보모한테 다 자니까 일찍 가셔도 되지 않겠냐? 라고 좀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모가 이때 아이들만 남겨놓고 집을 나서게 돼요.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페리스는 부엌칼을 들고 동생 방으로 들어갔고요. 엘라를 폭행하고 목을 조른 뒤 흉기로 찌르게 되죠. 부검 보고서에 따르면 엘라의 가슴과 손목, 팔뚝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 나서 페리스의 행동이 더 기이했어요. 다시 자기 방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들어가더니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6분 동안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 후에야 911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동생을 죽인 것 같아요. 동생이 악마에 씌인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자수를 했던 겁니다. 통화에서 막 울먹였었잖아요. 모든 게 연기였던 거예요. 환각에 빠진 것도 아니고 동생을 악마로 착각한 적도 없고 심폐소생술도 당연히 하지 않았죠. 소리만 냈던 겁니다. 뒤늦게 이 모든 정황이 드러나고서야 페리스는 엄마와 구조대원들, 경찰들을 다 비웃으면서 네? 제가 살인 저지른 거예요 라고 범죄를 자백하게 되죠. 와, 참 끔찍한 사건입니다. 페리스는 살인을 저지른 동기에 대해서 엄마를 향한 복수라고 했는데요. 근데 또 이게 정확히 그래서 뭐에 화가 났냐, 뭘 복수하고 싶었냐를 알아내야 할 텐데 미스테리하게도 경찰조차 끝내 이 부분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짐작하기를 그 엄마가 코카인에 중독되었을 때 좀 아들이 힘들어했잖아요. 그거가 동기가 됐다. 아니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걸로 동생을 죽였다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어딘가 부족한 듯하죠. 사실 페리스는 경찰 조사에서 단 한 번도 엄마가 그때 약에 취해서 화가 났다라는 진술을 한 적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러 분석이 나왔지만 엄마가 엘라를 임신했을 때 동생에 대한 질투를 느꼈고 이에 이제 4년이 지난 후에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아니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난 4년간 동생하고 너무도 우애좋게 지냈어요. 전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죠. 페리스는 경찰 조사에서 동생을 살인한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전달했습니다. 엘라를 찔렀고요. 제가 칼을 천천히 꺼냈어요. 그 느낌이 마치 마시멜로나 매트리스를 찌르는 것 같았거든요. 이런 아주 표현력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경찰 또한 이 진술들을 들어보면서 그가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과 그 느낌을 일부러라도 좀 관찰하고 예리하게 기억하려는 듯 하는 느낌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그 사이코의 살인 본능을 복수라는 핑계로 포장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하죠. 페리스와 엘라 옷에서 왜 정액 반응 나온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요. 처음에 페리스가 동생을 이제 겁탈했다라고 진술을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나 사실 그거 엄마 열받게 하려고 거짓말한 거다라고 말해버립니다. 실제로 엘라의 부검 결과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페리스가 진술을 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사실 여부는 파악이 되지 않았고요. 어쨌든 동생을 살해한 페리스 베넷은 명백한 사이코패스로 판정됩니다.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어린 아이 또는 10대를 과연 사이코로 판단할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일부의 학자들은 뇌가 아직 애들이 완벽하게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그냥 어린 아이라서 한 행동이 사이코로 해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또 반대쪽에 서 있는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의 증상은 5살 미만의 어린아이에게서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서 페리스 베넷의 재판은 소년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년범에게 내려질 수 있는 최고 형량 징역 40년이 선고되죠. 만약에 얘가 성인이었다면 종신형을 받고도 남았을 사건입니다. 재판 당시에 피해자의 엄마이자 가해자의 엄마인 체르티는
이 법정에서 자기가 어느 쪽에 앉아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그녀는 결국 가운데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봤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이야기는 다소 이해하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체리티는 결국 딸을 죽인 아들을 용서합니다. 수감이 된 아들을 계속 찾아갔고요. 대화를 시도했죠. 처음엔 쉽지 않았다고 해요. 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들이 엄마를 벽에 밀치고 막 목을 조르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도 벌어졌죠. 페리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 석방되면 엄마 찾아가서 죽일 거다 라는 정말 거친 협박을 거리지 않았는데요. 참고로 페리스의 석방 날짜는 2047년 2월 5일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2027년부터는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당신 지금 아들 찾아갈 게 아니라 이름 바꾸고 이사 가야 한다. 당신 사이코 아들이 언제 찾아서 죽일지 모른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체리티는 꿋꿋하게 아들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6년이 지난 2013년 체리티는 피닉스라는 이름의 남자아이 셋째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면 큰형의 존재에 대해 알려줄 생각이라고 하죠. 글쎄요. 물론 그녀의 결정이겠지만 과연 막내 피닉스가 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 체리티는 자서전을 냈는데 그 자서전을 통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아들은 사이코패스입니다. 나는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시점에서 나는 아들을 포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녀는 끝까지 엄마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